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세이노는 필명인데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함께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읽어보겠습니다.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 자산가이시면서 1955년생으로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다고 하네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 영어 학원, 번역업 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자산을 외환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중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었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을 하셨었고요.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훈장을 받았고 인재경영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서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기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 매년 10억 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세이노 개인이 납부하셨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삶의 족적을 가지고 계신 세이노님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 함께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 자대로 배치된 바로 그날 저녁 1등병 고참이 내게 시킨 일은 내무반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쓸라는 것이었다. 내무반은 시멘트 바닥이어서 먼지가 잘 일어났다. 나는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와 그 물을 손으로 뿌렸다. 물론 나는 쫄병이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덜 얻어맞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물을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지만 물뿌리개로 골고루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뿌린 것이기에 어떤 곳은 물자국이 크게 생기고 어떤 곳은 물이 묻는 둥 마는 둥 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몇 대 쥐어박은 후 물 뿌리는 법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가볍게 움켜쥔 손을 바가지 물속에 담근 뒤 재빨리 꺼내면서 5손가락을 빠르게 쫙 벌리며 물을 사방에 튀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시멘트 바닥에 생기는 물 입자의 크기는 모두 쌀알만 하였다. 물뿌리개로 물을 뿌린 것보다 입자가 더 고왔고 정말 예술이었다. 무슨 일이건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며 배웠다.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말하자면 내 밑으로 쫄병이 들어왔는데 기수 차이는 겨우 2개월이었고 좀 뺀질이었기에 고참 상병에게 금세 찍혀 툭하면 상병에게 불려가 야단도 맞고 빠다도 맞았다. 어느 일요일 내무반에서 그 상병이 쫄병을 세워놓고 드럼체로 머리를 계속 때려가며 훈계를 늘여놓았다. 그런데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에 갑자기 쫄병이 18, 너 죽고 나 죽자 이 18새끼야 하면서 우통을 모두 벗더니
네모반 천장에 달려있던 형광등을 손으로 확 잡아뜯고 깨진 형광등을 입으로 씹으면서 자기 배를 긋고 그 깨진 형광등을 들어 상병의 배를 찔렀다. 상병은 네모반 밖으로 도망쳤으나 쫄병이 연병장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외쳤고, 그날 저녁 그 쫄병은 네모반장에게 몇 대 맞긴 했지만 고참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꼬장을 부리려면 확실하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90중 90% 이상이 자신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이 자기가 메이저 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내게 웬 책을 그렇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준 대답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내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탓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끌만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등등이 불안하다 보니 확인을 받으려고 읽는다는 것이다. 자,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나는 같은 일이 수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다. 그리고 상당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집에서도 나는 5만 가지 물건들로 가득 찬 내 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사물들을 새롭게 배치한다.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여라.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관련 지식을 공부하라. 섣불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반드시 관련 법규들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라. 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이려면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셋째, 실수하지 말라. 중국 음식점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단무지나 젓가락을 안 가져오는 경우를 한두 번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당신이 배달한다면 전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쎄다. 사람의 발이 밟는 땅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 자가 넘는 다리에서도 잘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실수는 자만에서 나온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확인하라.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스크린에 투영되듯 눈을 감아도 쫙 비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리스트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어젯밤 10시에 일했다고? 이번 달 영업실적 통계 내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냈지? 꼼꼼히 세금 계산서들을 업체별로 분류한 뒤 합산하여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었다고? 합산은 어떻게 했는데? 계산기로 했다고? 그럼 이 도표는 어떻게 그렸지? 워드로 만들었다고? 엑셀은 사용할 줄 모르나?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이거 엑셀로 하면 어제 일과 전에 끝나는 일인데? 효율성은 언제나 당신의 지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5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직장인들이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에 속한다. 나는 경력 사원을 뽑을 때 그가 예전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는지,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드시 묻는다. 무역 서류를 담당할 경력 직원이라면 그가 작성한 영문 문서들을 예전 직장에서 누가 살펴보았었는지도 확인한다. 혼자 전권을 위임받았었다면 그는 배운 것이 없으니 보나마나 일을 잘할 리가 없다. 상사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었다면 그 역시 별 볼 일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껴라. 그가 큰 소리로 악악거린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차이는 불과 한 발자국의 차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과 어리석게 일하는 사람 차이는 한 발자국이 아니다. 그것은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될 사람의 차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관련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전문 집단에 맡기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청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들은 구매하기 전에는 내가 계약서상 갑이 되지만 일단 구매에 설치한 뒤에는 기술적으로 그 업체에 완전 종속되어 실제로는 을의 위치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실제 소요치보다 오버 디자인된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가 장비가 장착되기 쉽다. 나는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왔을까? 먼저 공장 자동화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전자신문은 이미 10년 넘게 구독하여 왔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를 하여 이것저것 물어도 보았다. 자동화 종합 전시회도 구경하고 참가 업체들을 귀찮게 하면서 카탈로그들도 모았다. 구로동 공구 상가는 물론 용산 전자상가 지하 1층도 직접 기웃거렸다. 이상의 일들을 나는 지난 6개월간 간간히 하여 왔었다. 그리고 지난 6일간 집중적으로 축적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며 지식을 총정리하여 나갔다. 나는 내일 아침 지방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있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한 방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나는 일간지들은 물론 경제지들도 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지도 보아왔다. 때로는 지방지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뭔가 돈벌이가 보이게 되면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들을 구독하는 식이다. 가장 신문을 많이 보았던 시절에는 30개가 넘는 신문들을 보기도 했다. 외국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상세히 보는 편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을 모두 찾아내 6개월 이전부터 구독하라. 돈이 없으면 물론 도서관에 가라. 헌 책방에서 잡지의 과월호를 1년치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월호를 사는 것은 내가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다. 예전에 3륜 용달차가 있었던 때 나는 헌 잡지들을 2대 분량이나 산 적도 있다.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공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학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교육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가 그것이다. 나는 제도권 밖, 즉 사회에서 여러 책들을 보며 하는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학교 공부를 아주 잘하면 부자가 될 기회의 첫 단추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오래 하는 것, 즉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거나 박사학위까지 얻는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먼저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학은 종종 학생들에게 대학원도 나오고 학위도 따 놓아야 좋다는 식으로 학력 사회를 조장하는 주동자이다.
그래야만 대학원에 손님이 모이기 때문인데 학력 거품이 심한 한국이기에 대학원들의 학위 장사는 잘 되는 편이며 그러다 보니 한국의 10개 대학 중 9개소는 대학원을 운영한다. 똑같은 학력 중시 사회인 일본만 하더라도 10개 중 3개소 정도만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말이다. 취직이 목적이라면 어중간한 대학원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런 곳에서 학위를 받는 것은 적어도 부자가 되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어중간한 대학원도 당사자가 이미 학력, 학벌 위주 집단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공무원이 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자 할 때에는 도움이 된다. 반면에 전직을 하고자 대학원을 다닌다면 제일 유명한 곳에 젊었을 때 다니는 것이 좋다. 경영자로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원은 이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학교와 잘 팔리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경제적 투자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원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쟁쟁한 해외 유명 대학원 출신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뻔할 뻔짜 아닌가.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은 분명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가 외국과 교류가 있는 기업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교류가 없는 회사들에서는 국내 유명 경영대학원 출신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미국 내에서도 와튼이건 하버드이건 스탠퍼드이건 간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졸업 후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기게 된다면 취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학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유학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제적 뒷받침도 되고 나이도 많지 않고 공부도 아주 잘한다면 유학을 다녀와라. 공부도 신통치 않은데 기쓰고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글쎄다. 출신 대학이 인류대가 아니어서 대학원을 통해 학벌을 세탁하고자 한다면 나쁜 생각은 아니다. 학벌 사회에서 일단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대학원이 아니라면 경제적 대가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인류대학원을 나와 몸값을 올려 취업을 한 뒤부터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창출해내는가에 따라 대우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즉, 입사할 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1년도 못 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지켜본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던 젊은 직원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경영대학원을 다녀와도 일의 수행 능력에는 별 진보가 없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설픈 수준의 대학원은 학력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실제로 80년대에 고용하였던 기사 한 명은 학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대학원 졸업자였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이미 1962년에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학력 거품을 경제력의 소모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자를 무조건 고급 인력으로 보거나 사회의 두뇌로 여기는 태도는 정말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원의 모든 연구 결과가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엉터리도 엄청 많다. 하지만 학교 먹물들은 오래 배운 사람들을 이 사회의 두뇌라고 외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도 주어야 하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외친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학원의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많다. 포항공대 대학원 같은 곳은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들어가기가 힘들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원은 들어가기 힘든 곳에 다녀야 가치가 있다.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직을 못하여 사회 불만 세력으로 뭉치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윤을 만들기 어려운 순수 학문 분야를 자기가 좋아서 배웠다면 진로나 생계 문제 역시 본인 스스로 해결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한편
공부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좋아서 교수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뒤 외국 유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연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끌어줄 교수가 없고 선후배 관계도 약하기 때문에 교수 자리 얻기만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지독히 이용해 먹는다. 게다가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 시간 강사가 되면 월 평균 소득은 40만 원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직업 분류에서는 일용작급직 노동자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교수를 채용하여 강의를 맡기면 적어도 월 400만 원은 소요되는 데 반해 강사는 싼 임금으로 부리다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를 선호한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다 보니 임시직, 시간 강사 자리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에 연줄이 있어야 유리함을 명심해라.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가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한국의 대학과 교수 사회의 치부를 제3자의 눈으로 아주 잘 보여준다. 어쨌든 박사학위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투자 가치가 있을까? 딱 잘라 말해서 도움은 안 된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박사 코스를 밟으라고 말할 것이다. 박사 코스 손님이 많아야 자기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는 교수도 꽤 있음을 염두에 두어라. 아, 물론 박사학위 하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박사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나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학위여야 하지 학위 자체가 목표라면 잘못된 것이다. 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소련의 과학자였던 콘스탄티 에루아르도비치 치올코프스키의 생애를 한 번쯤 살펴보아라. 가난하였던 그는 혼자서 공부하고 10대 시절부터 우주 여행의 꿈을 키우며 병아리를 빠른 속도로 돌려봄으로써 중력 가속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도 하였고 다단 로켓의 이론도 마련하였다. 돈이 없다 보니 목수일과 대장장이 일까지 하면서 증기기관, 풍차, 펌프 등을 직접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의 논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교사 일을 하거나 공상과학 소설을 집필하여 생계를 꾸려갔지만 홍수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들은 자살하고 딸은 반동으로 체포되는 등 불행의 연속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나이 60살에서야 그는 비로소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대학원 박사과정은 치올코프스키처럼 진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가라는 말이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상대적으로 아주 잘하며 전공이 돈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나이가 많지 않다면 고학력을 추구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 대가를 경제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라. 인문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한다면 학위 취득 후에는 결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시장에 자신이 내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정부의 연구 지원 자금을 받아 만들어진 이공계 대학원의 일부 자료들 수준을 볼 때 나는 지금의 한국 대학 및 대학원들의 커다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과제비에 매달려 사는 교수들의 모습은 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2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